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방이 예. 저 뭐 대정부 질문 이런 것 때문에 좀 짧아져가지고 모셨습니다. 여기에. 예. 지금 경찰 뭐 전면적인 반발에 뭐 분명한 반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시국을? 경찰의 그 반발이라고 보기보다 문제제기라고 보는 게 더 네, 맞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총경회의하고 이제 경감경위 회의까지도 이제 지금 소집을 하겠다. 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게 큰 문제는 없고 또 다 보고를 자치경찰청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왔다는 예. 거거든요. 이제 지난 22일인가요? 금요일이니까 22일. 예. 물론 역사상 처음으로 총경회의가 열렸고 전국에 71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대면으로 모인 분들이 50명. 예.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모인 분들이 140명. 그다음 나머지는 이 화환을 보내갖고 참석 예. 의사를 밝혔더만 예. 이제 그분들이 해갖고 한 357명. 그러니까 355명의 회의지 과반수인데 또 한 2명으로 딱 넘었더라고요. 710명 중에.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적인 회의이고 그날 진행되는 과정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충남에 있는 무슨 연수원에서 모였고 5시쯤에 그 해산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는 6시에 끝났고 5시에 해산하라는 명령을 냈고 그다음에 바로 2시간 뒤에 주도했던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경찰의 행정이 참으로 빨라졌다.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회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한 거고 류희근인가요? 그 경찰청장 내정자.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번에 주도한 류사명 울산 중부서장 그분은 경찰대 4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찰총장으로 내정된 분이 7기 청장으로 검찰총장 얘기하는데 잠깐만 총장 그분이 7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상민이 112 하나회의 버금가는 쿠데타다. 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정부가요. 경찰도 의아해해요. 근데 정부 잠깐 뭐 얘기 돌려서요. 정부의 목적은 보이는 형식의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예요. 부대타다 막 이런 게. 본심은 본인들만이 알겠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모임 성격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옛날에 제가 본방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뭐라 그랬냐면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그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왜 검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항명하는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지금 해당되는 게 경찰들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고 뭐냐면 경찰 잘못된 시행령으로 자신들이 행안부에 예속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어떤 현 정부로서는 자가당착, 자가모순에 빠지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경찰 출신들 법사위 의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냐 했더니 이제 다 뇌피셜입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통치 철학까지는 아니죠. 철학이 없는 집단이니까 통치 행태와 맞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들이 좀 많아요. 어떤 측면인가요?
이거는 지금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들이 항의하는 듯한 모습인데 경찰국 설치는 과거로 회기거든요. 예. 지금 독재 정권 치안본부 그게 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찰의 현재의 주장으로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예. 왜냐하면 70% 정도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기억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1987 영화도 봤고,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도 봤고, 문화의 힘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국이 그럼 뭐냐?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거기서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경찰로 했고 이제 경찰로 넘어간 인사가 어쨌든 그래도 뭐 중앙정부에서는 관여하지는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간접적 관여냐 직접적 관여냐 그렇죠. 경찰의 내부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 지난번에 이제 그 총감인가요? 그 인사도 뒤집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냥 이번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무언가 오랫동안 검경 갈등 상황에서 온 거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 지자마자 이제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중수청법 이거하고 이제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경찰의 힘을 뺀다. 그런 거죠. 경찰의 힘을 뺀다. 근데 왜 빼냐? 그 힘을 빼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질량 총량의 법칙으로 인해 갖고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주상에서 정신적이거든 물리적이거든. 그럼 경찰의 힘을 빼면 그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요 문제하기 앞서서 그 경찰의 힘을 빼는데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이전에 해온 거거든요.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다 다 주겠다 이제는. 그다음에 기소권만 검찰에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4년 내내 부딪힌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검찰 개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경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개선하자고 경찰 쪽에 권력을 좀 나눈 거죠. 그렇죠. 근데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OECD 표준으로 쫓아가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검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죠? 왜냐면 공안부하고 형사부 쪽은요. 이미 형사부 사건은 경찰에 수사 다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 다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특수부 수사거든요. 그리고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도 다 특수부 관련 범죄거든요. 상관없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쪽으로서는 형사부 쪽에서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2,000명 검찰 중에서 특수검사는 이제 100명, 150명 남짓인데 상징적으로 이랬던 거죠. 검찰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가장 강력한 자기 힘을 갖고 있을 때는 특수부가 인지 사건을 통해서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사를 잘하는 집단,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라고 하는 묘한 코스프레를 통해 갖고 여기에서 이것을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나 이런 검찰 출신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부에 해당하는 그 수사권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검수완박 그걸 통해 갖고 6대 중대범죄 중에 경제 부패만 남겨두고 정치인, 선거, 그다음에 자연재해, 방위산업 이 4개는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정치인과 선거가 제일 중요한 게 넘어왔어요. 넘어온다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개추위가 만들어서 민주당이 위원장 하면서 부패와 경제를 또 이제 완전히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이 6대 4개 중대 범죄를 수사청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지금 이거 사개추위에서 신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검찰 오늘은 특수부라고 이렇게 규정을 줘야 돼요. 특수부 내에서는 이 중대 범죄를 수사 못하는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 중에는 여러 집단인데 경찰학교 출신들도 있고 경찰대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특채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반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경찰학교 출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간부 경위서부터는 경찰대 출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무척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대 옛날에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 정 의원님이 경찰 반발 간단치 않을 거란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그랬어요? 또 좋아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이 13만에서 15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분들이 각자 수사 능력을 갖고 자치경찰로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걸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국민의 공감을 받는 거예요. 요즘 그 민주주의 지팡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때 80년, 90년대 민주주의 지팡이라 그러면 얘 무슨 귀신 씨다나 까먹는 소리냐 맨날 우리 두개 펴면서 근데 지팡이로 지금은 때렸죠. 지팡이로 때렸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지팡이라 그러면 2030 세대, MZ 세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술 먹고 심지어는 술 먹고 택시비가 없어. 그 대리운전 비용 먹고 뭐 헷갈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찰이 좀 친숙해진 거죠. 과거보다는 어떤 친숙해진 거고. 그리고 지금은 강압적 수사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지간 수사가 가면서 그러니까 국지간 수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국지간 수사는 검찰의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이 권력과 정권의 뿌리가 어디냐. 검찰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검찰 후배들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검찰은 지고지순하고 절대적으로 가장 선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다 뽑아다가 뭐 법제처장 시키고 법제처장도 어제 그 잠깐 옆으로 세갖고 법제처장 문제 갖고도 박범계하고 한동훈하고 붙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법제처장 윤석열 그 대학 7학번 동기 이 사법고시 또 동기일 거야. 그분도 늦게 된 거죠. 서울대 법대 동기. 법제처장으로 갔으니까 시행령 이런 거 뭐 다 인사정보 관리단인지 뭐 이런 거 다 합법이라 그러지 불법이라 그러겠냐.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약간 세면 박범계 의원들이 지금 완패했다는 거거든요. 원래 싸우면요. 목청 큰 사람 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화나 죽겠죠. 아니 저는 제 방에서도 제 후배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경찰분들이 정말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나가서 질문을 하면 사안이 죽어요. 제가 보면 왜 그리들 아니 어제는 경찰 문제도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인사정보관리단 질문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게 딱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조분조분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에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 조분조분 얘기하고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텔레비를 보는 많은 분들은 저거 텔레비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아니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 한동훈 답변하는 거 보면 일단 첫 번째 국민들은 내용 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조분조분한 사람이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열받으면 지는 건데 이게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그 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건 국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그럼 그 법무부 장관 법조문 몇 개 외워갖고 정치는 쇼도 모르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범계 장관이 1년 6개월 동안 그 법사위에 있으면서 하도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 당하다 보니까 그 울분이 좀 폭발했을 것이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면요. 전 이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야, 인사정보관리단은 당신들이 인사검증하면 돼?
그랬더니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한 거고 그럼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한 것도 다 그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했고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직접 쓰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그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서실에다 인사검증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그다음에 또 위임받았대요. 네. 근데 왜 하필 법무부에다 위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15년 동안 같이 수사를 한 그 깐부 아니에요. 팀메이트인데 왜 하필 법무부 장관? 아니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 이상민한테는 하면 안 되나요? 그럼 행자부에다가 위임을 하죠. 왜 하필 법무부에다 위임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뭐 그 당을 잘 아시니까 정말 대정부 질문이나 말이에요.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정말 준비들을 안 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원래 그러니까 저는 어제 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진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민주당 실력 없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진짜 저는 냉정하게 말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대정부 질문 딱 보다 저 당 무능했었지. 저 당 정말 무능했었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아니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최강욱 의원도 실수를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암기력이 좋다. 그럼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머리 좋은 거는 그 아닌 거죠. 사실은 암기력이 좋은 건데 암기력으로는 최강욱 의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럼 암기력 좋은 두 사람을 붙여놓는 게 맞습니다. 암기력 좋은 것을 법적 해석 능력은 한동훈이 뛰어날 줄 모르지만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최강욱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럼 어제는 한동훈을 잡으려 들어갔으면 최강욱을 배치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전략도 믿습니다. 매번 이러면 당은 전략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 저는 정말 민주당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어제 그 생각을 딱 했다니까요. 또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얘기하면 아침에 나오니까 그 어떤 그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새 정부의 어떤 실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지율이 막 30%를 치고 이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그 딱 질문하는 거 보고 그래 저래서 저 무능함에 돌아섰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왜? 실명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만 키워준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애티튜드만 본다니까요. 내용 안 봐요. 그리고 내용에 갑자기 대답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무슨 그러면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뭐 캥기는구나. 그렇죠. 논박을 해서 이길 그러니까요. 생각이죠. 아니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특히나 국민들이 보기에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조곤조곤 해가지고. 아니 권행커님 한번 보세요. 그 본인들이 위임받아갖고 기초 정보만 넘긴답니다. 그럼 위임받으면 어느 부처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하필 법무부죠?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왜 하필 법무부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 직접 쓰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인사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서실이거든요. 그럼 비서실 왜 안 넘깁니까? 거기는 민정수석실에서 자 회사에서도 인사팀이 CEO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믿을만한 사람 인사팀을 박아놓고 가장 유능한 인재를 뽑고 그러는 건데 또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걸 검증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매 정부도 다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믿는 쪽이 비서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맡겼습니다. 근데 왜 법무부죠? 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봐야죠. 설명을 해야죠. 그럼 뭐 우리한테 위임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쓰는 가장 믿을 만한 쪽에 검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보다 더 믿을 만한 장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 뭐 그건 대통령 판단이죠.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적 연초도 부족하고 사회적 연초도 부족한데 그렇게 고속 승진을 시켜놓은 거는 결국 능력보다는 대통령의 신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거라고 이렇게 그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장관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가장 믿는 장관에게 인사정보를 맡기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위임에 의해서 했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위임을 이 많은 법적 논란, 시행령을 가지고 대니하는데 이 위법 논란. 그럼 왜 합니까? 왜 법무 분야를 집요하게 왜 법무부여야 되느냐. 이런 이 논란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논란이니까 그건 부정 못 할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밑에 사람이 총리의 인사까지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거를 대통령실 아래 어디에 딱 두면은 누구도 뭐라 그러라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거 굳이 왜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주냐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박범계 장관은 알거든요. 민정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민정실에서 인사검증할 때 민정실에서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국정원에서 받아와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쪽과 코워킹하면서 인사의 실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코워킹하면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맡긴 것은 입맛에 맞는 결국은 그 측근 인사와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한 이런 인사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만 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서 한동훈이 뭐라고 답변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얘기가 맞네. 그런 거죠. 그리고 어제 그것도 정말 저는 어제 보다가 사실 제가 이건 뭐 그 민주당의 그 질문하시는 분들 공부를 안 한 건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가 또 그랬냐면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그 총장 패싱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말입니다. 총장 당시 윤석열 총장이랑 가장 강하게 부딪힌 문제가 하나가 인사협의 안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인사협의가 실질적 인사협의가 없었다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물으면 정당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정권에서 왜 정권이 바뀌고 총장을 임명한 시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인사 패싱이 아니고 왜 아예 협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왜 만들어 놓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은 기실은 총장을 누가 시키든 총장 힘이 모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난 정권에서 지금의 대통령이 된 분이 그 문제 가지고 정면으로 정권을 들이받았잖아요. 총장하고 실질적 협의 안 한다고 인사를. 그러면 이제 차장이 직무대행하고 충분히 협의했다 이렇게 한동훈이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차장 잘하고 있으니까 총장 영원히 임명을 마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것들을 왜 실질적 협의를 안 한다고 들이받았던 건 그 총장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과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동의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아예 총장 없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했다는 소리를 왜 듣고 있느냐. 근데 그런 얘기들 안 하고 그 정권에서 다 그냥 패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 패싱한 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다 보면 뭐 제가 그래서 이게 전략 부재예요. 그리고 대정부 질은 국민들에게 날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개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비밀번호 6개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6자리예요? 6자리요. 그 핸드폰. 그러니까 6자리예요? 12자리라는 뭐 6자리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이폰이니까? 모르겠어요. 갤럭시 쓰나요? 아니 아이폰 씁니다. 6자리인데 그 끝까지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주장은 뭐냐면 그 무혐의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피의자가 그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혐의 나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답변하냐? 다 있어요 공식이. 뭐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채널 A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동재 기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비밀번호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 검찰 믿지 못해서요.
검찰은 대단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항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뭘 못 믿습니까? 법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건 좀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는 무혐의로 된 것은 정당한 거고, 그럼 다른 문제가 있는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뭘 얘기하냐면 혹시 조폐공사 파업유도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검사장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매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장인. 장인이가 매형. 그럼 그분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뭐 가족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아니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그 집안 내력이 비슷한지 묻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저 집안은 저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비열해요. 비열하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인님 말씀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예상 답변을 공부를 안 하고 간 것 같아. 이럴 때 이렇게 그게 저는 정말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하고라도 한 번이라도 근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굉장히 어떤 특이하거나 뭐 준비 안 된 답변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관들하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답변 그건 안 한 것 같아서 무능하고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딱 든 거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실정을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이 딱 나가 있다가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을 딱 보면 지지율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딱 보면 저 민주당이 참 무능한 집단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보면. 자, 경찰 얘기를 그런데 이제 경찰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오버했거든요. 112 하나에다 그러니까 그 경찰 또 지금 그 경감 그분이 어제 그 한 JTBC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총경들이 총차고 회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이걸 112 하나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터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첫 번째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경찰 통제하겠다. 왜? 뭘 통제했냐?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 권한을 다시 뺏겠다예요. 그럼 뺏으면 어딘가에 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걸 법적으로 뺏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완박 그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헌재에 그 위헌 소송인가요? 그 헌재에 그 쟁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6대 중대범죄가 실질적으로 경찰에 넘어가는 즉 특수부의 모든 수사권을 뺏은 거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6대 중대범죄를 줄 수가 없다. 설사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길이 있겠죠. 그것을 국수본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국판 FBI 만들어서 그쪽에 모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는 걸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판 SBS래요. FBI를 만들어서 SBS 다녀오셨습니까 전에? FBI를 만들어서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기추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들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찰에 간 수사권을 경찰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자부 장관이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도 받아들여져요. 검수완박과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중하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찰학교 출신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보다도 경위 이상의 그 중상급자 출신들이 경찰대학에서 이걸 주도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만을 갖고 이걸 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6대 중대범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저변에 깔린 의도가 이번에 경찰을 길들이게 하는 진짜 예, 의도다. 예. 그리고 FBI나 이런 거 만들 때 그게 FBI가요. 행안부 행자부 장관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독립청으로 두는데 어디 외청,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 경찰청 같은 경우 외청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법무부 외청으로 갈 거냐, 행안부 외청으로 갈 거냐, 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이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거로 보인다. 그럴 개연성이 있죠. 무척 높죠, 그 개연성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웃겨요. 막 세상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좀 보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으로 무너졌거든요. 광우병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정권이 무너진 걸 한번 쭉 보시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으로 무너졌는데 광우병 제일 먼저 촛불 들고 나왔던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큰둥하게 보고 있다가 고등학생들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 형들 나왔고 대학생들 나오고 이러면서 그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때는 예기치 않게 중학생들로부터 광우병으로 해갖고 무너졌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싸우거나 국민들이 이것에 저항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지금 경찰이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요 이미 조직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하셨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완벽한 명분을 받았잖아요. 그 유총경이 유삼령 총경이 이름도 어려워. 유삼령 총경을 했잖아요. 자기 대기 발령하니까 옥수수 먹으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인터뷰에 그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정권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줘서 보여준 게 성공한 것 같아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분들이 여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기가 제안했는데 그다음에 그 경감 그 경위 이 현장 뭐라 그럽니까? 현장 팀장들 팀장들 회의 제안한 게 또 경찰대 14기예요. 그리고 경찰대 입장에서는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경찰대를 계속 몰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세무소에는 세무대학 출신들이 있었는데 세무대학 없어졌고 그러한 대학 출신들이 있었는데 경찰대는 좀 독특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 능력이나 경찰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그러니까 경찰대 지금도요. 그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 모입니다. 그런데다 그 국립이니까 지금 대학에는 국립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서울에는 국립이 없어졌어요. 서울대 국립 아니거든요. 지방이면 이제 국립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게 경찰대학이에요. 그럼 수많은 경찰 인재들을 만들었고 근데 경찰을 내부적으로 경찰들이 똘똘 뭉쳐갖고 경찰대가 출신들이 경찰을 다 해먹는다라고 하는 억울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었던 터인데 이번에 보니 저쪽 경찰들 공격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경찰들 막 손을 들어줄까요? 이 정권을 손을 들어줄까요? 경찰대로서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집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하여튼 이번 사태, 지금 경찰의 이 사태가 진전되는 방향은 대단히 깊은 어떤 파장을 가질 것 같아요, 보면. 경찰국 8월 2일서부터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경찰국 신설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된 집단으로 만들어놔야 돼. 안 그러면 경찰 반발을 제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 경찰국에 인사 배치가 됐어요. 인사 배치된 사람들이 나 거기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경찰에서 이번에 현 정부에 편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내부에서 경찰이 그 범죄도시 그 투범 알겠죠? 경찰들끼리 무척 끈끈하거든요. 형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럼 검찰도 끈끈하죠.
검찰은 특수부끼리는 더 끈끈하잖아. 끈끈하죠. 근데 검찰은 그 각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 판사들은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자부심이 좀 있어갖고 경찰하고 좀 틀립니다. 경찰은 우리가 역대적으로 그 똘똘 뭉쳐갖고 나쁜 일도 같이 하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까 그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정말 이 정부 담당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법적 논란이 다 있어요. 지금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인사 검증도 그렇고요. 여기서 경찰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그걸 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이 많은 숱한 논란, 경찰의 전면적인 왜냐하면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분명한 국가경찰위원회를 뭐 법제화하건 아니면 강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비대해진 어떤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하면 될 일을 그걸 굳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둬서 과거의 어떤 포괄적인 경찰을 떠올리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에 대한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꼼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그래서 변호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은 이제 여기 찬성하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여쭤봤어요. 똑같이. 경찰국 설치를 찬성해요? 왜요? 변호사 아니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으니까 사람. 왜 찬성한대 근데 궁금한데. 아니 그냥 합법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이라면 지금 법적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냐 변호사. 맞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딱 거기다 대한 대답은 딱 뭔지 아세요? 그건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다. 그거는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왜 여기 둬야지만 하는 얘기 할 때는 정부에서 어떤 이런 편법 불법 논란까지 감안하면서 왜 여기다 둘 때는 여기 둬서야 할만 하는 이유 다른 데가 아닌 그거를 조근조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운 도덕질이죠. 제가 보기에는 배운 도덕질인데 뭐냐면 지금은 엄밀하게 인사가 경찰청장에게 가 있어요. 경찰 고위직 인사가. 그럼 이제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직접적 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운 도덕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제 판사는 승진 개념이 없어서 또 이제 판사들 뭐 6시면 땡땡을 뭐 판사 사회가 또 개판이 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없다. 공무원은 승진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일견 맞고 또 일견 그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승진의 목을 매면 승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재판 관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검찰에서 뭘 배웠냐면 검찰은 딱 승진 키를 잡고 있으면 꿈쩍 못해.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이걸 작동하는 유일한 알고리즘이 승진이거든요. 경찰도 니들 수사권이 이렇게 갔어. 근데 수사권이 갔는데 예를 들어 그 정치인, 정치, 선거법 이런 거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하는 거죠. 그런 의도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니네 우리 입맛에 맞는 6대 범죄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개연성 뭐냐면 6대 범죄가 경찰에게 6대 범죄 수사가 경찰에게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예요. 우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러니까 근데 그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까지 쥐고 흔들었던 여의도 쥐고 흔들었던 정치인이 우리 손아귀를 벗어나 그럼 검찰의 영향이 특수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럼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줄어들면서 동시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유능하다는 이러한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없어.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거 실제로는요. 6대 범죄가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관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건 지들 밖으로 싸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경제 부패 이런 거는요. 경제 부패를 왜 마지막까지 남겨뒀을까요? 그럼 검찰이 제일 원하는 수사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인
그 선거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정치를 쥐고 흔드는 거고 전국적으로 경제를 쥐고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이 경제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미리 옷 벗고 간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 이런 분들 연결시켜주는 게 자기들 일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아니 이게 6대 중대범죄 올 때 가장 큰 거는 자기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정관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경찰로 수사가 가 있는데 누가 검찰 출신 변호사 써요. 경찰 출신 변호사 쓰겠죠. 경찰 출신 변호사들 중에 그렇게 특화된 게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각 그 기수에 전체 뭐 그 보면은 경찰 내부의 변호사가 뭐 2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고 요럴 때거든요. 지금 뭐 200명 넘는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 출신의 변호사 상종가 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의 밥그릇이 그러니까 밥그릇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밥그릇을 많은 걸 갖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 그 전에 이게 어디 있었다는 얘기죠? 검찰에 특수부에 있었던 거예요. 특수부에 있던 걸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집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정관 예우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깨지니 이런 거 분석해 주는 거 그 변호사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저밖에 몰라요 이런 거는. 그 표정이 딱 그 얘기하고 싶은 표정이 아까 변호사 이런 시점이란 걸 제가 깨달았어요. 변호사 이런 건 모르잖아요. 6대 중대 범죄하고 경찰국을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연결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정상화법 때부터 사실은 검찰 정상화법을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꼼수가 경찰국의 신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갖고 오늘 제가 사실 정 의원님 초반부에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니 처음부터 요걸 고민하느라고 어제 이 자료를 놓고 왜 이럴까 왜거든요 문제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갖고 검찰 지금 저랑 말씀마다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갖고 왔다니까. 그리고 그래요? 검찰 정상화법 때부터 왜 경제와 부패만을 남겨뒀을까? 이게 검찰로서 제일 요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범죄. 그럼 경제하고 부패 뭐하고 연결됐을까? 이건 전관이요다. 요건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니까 흩어져 있던 구슬을 이제 꽤 맞췄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결국 국수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국가수사대 그렇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놓고 경찰에 가 있으면 야 이거 중대범죄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일선경찰에 두면 안 돼. 그럼 당장 FBI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가수사대로 이 사건이 가야 돼. 그럼 국가수사대 대장은 어디서 뽑습니까? 그럼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임명 취임 인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국수대의 그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의 본부장을 검찰 쪽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도 세 개가 쭉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길들이게 해서 결국은 경찰을 검찰 아래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정권 아래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도다. 그림의 중심에는 밥그릇이 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그 한쪽에 한쪽에는 밥그릇이 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반부에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아니 그건 아니고 외전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보고 수준 높은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올 때마다 이게 좀 지나치게 까분다든지 경박하게 울지 말고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분석을 준다는 건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 한산대첩, 이럴 때 싸웠던 선조들의 비슷한 심정이다. 또 공교롭게도 내일은 한산 영화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그것도 제가 3시 반에 가서 봐요. 애국 영화는 제가 꼭 보거든. 국뽕 정봉주 선생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올 때 이제 긴장해 갖고 오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정 의원님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뭐 어느 정도 뭐 본인 표현이시니까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느 정도 까부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정 의원님의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문제는 까불다가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또 이거 제가 정현님 표현이니까 제가 그냥 아니, 근데 까부는 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까부는 건 좋은데 혼자 까불다가 흥에 겨워서 가끔 뒤집어질 때.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까부는 것의 철학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시키고 발전시키는 걸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자기 개발서로서 원조가 루소 에밀입니다. 루소 에밀의 철학은 뭐냐면 아이들은 놀려라. 그게 교육서입니다. 아이들은 놀려라. 놀려라. 노는 이유가 뭐냐면 놀 때는 졸지 않는다. 공부할 때는 졸지만 놀 때는 그 졸지 않는다. 그 노는 것의 가장 핵심 정신이 뭔지 아세요? 까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경쾌하고 흥겹고 좀 가볍지만 그 이 놀이 문화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거는 뭐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그래서 왜 집에서 혼자 까부시는 아니 방송 나와서 까부세요? 그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치 예를 들어 경찰국 얘기하는데 딱 어려운 얘기 나오면 일단 짜증이 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뇌에서 명령을 하거든요. 어려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짜증의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네, 까불면서 얘기하네. 까부는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놀이에 매몰되다 보니까 창의가 나오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저는 까부는 것을 가볍다고 평하지 않고 경쾌한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외전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라도 중요한 방송인데 와서 안 까불기로 결심한다고 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까부는 게 일정 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해놓고 아니 그게 진중하게 보되 계속 진중하게 보면 20분 지나면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정하게 여기 MSG를 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까부는 게 아니라 경쾌함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말을 아니 가벼운 것과 경쾌한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번 얘기했는데 아마 왜 안 외우고 계셨을 건데 내가 그 군자는 표변이다 이런 걸 외워두잖아요. 제가 좋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드리면 그거 외우셨네 진짜. 그런데 그걸 찾아봤더니 그게 그 노자에 나온 얘기 아니고 주역이에요. 제가 주역이라고 안 그랬나? 주역이라고 한 거로 그때 노자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찾아봐야겠는데요. 제가 주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다시 주역이고 주역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최애 표현이 뭐냐면 골개미란 표현이에요. 골개미. 뼈 골자, 닭개자, 아름다운 미자인데 골개미를 영어로 얘기하면 유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자 맹자에 나오는 철학인데 골개미가 없는 정치인은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르고 그럼 골개미가 없으면 곧 권위주의다.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한다. 왜냐하면 권위주의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골개미가 있는 정치인, 유머가 있는 정치인, 가벼운 정치인, 경쾌한 정치인은 본인을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 정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뭐 외전이 중요해서 앞으로는 까불질 않기로 했다는 본인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돌려보세요. 까불지 않기로 이게 아니라 외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오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까불지 않기로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인용한 거 아니에요. 까부셔도 괜찮다. 아니 제가 좀 까불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뇌가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까부셔도 좋은데 까불다가 이렇게 뒤집히죠. 읍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읍수가 우리말로 하면 미국 애들 읍수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읍수. 있어요? 읍수. 그건 뭐냐면 너의 말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읍수. 끝내시죠? 아니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서 묘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해를 하는 것을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 언문이요? 아니 언문이 아니고 저 뭐지? 뭐였었지? 뭐지 그게? 이응 뭐 이거 두 글자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였죠? 기억나죠? 글은 한자로 쓰고 말은 우리말로 했던 거. 그게 이두였었네. 이두였었죠. 이두. 별걸 다 않고 잊어먹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이두예요. 읍수 이런 게 일종의.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정 의원님이 지금 부정을 하셔도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양념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 경찰국 문제는 예. 2008년도 그러니까 그 이제 계속 양자를 인용했으니까 그런 얘기 표현이 있잖아요. 일어날 것은 결국 일어나고야 만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솟았잖아요. 지지율. 아니, 솟았는데 결국 이명박에 대한 이미지는 그때 끝난 거죠. 예. 이미지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로 무너졌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부터 1년 동안 매주 나와서 데모를 했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러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무너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모든 원인을 찾아보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이 놓은 원인이에요. 어떻게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본인들이 예, 만들어 놓은 원인이지 광우병 우리가 수입하라 그랬나요? 예.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수입했죠. 그다음에 그 국정원 댓글 우리가 하라 그랬나요? 예. 자기들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그렇게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이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오잖아요. 예. 이걸 보면 야,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있구나. 예. 한번 보시죠. 뭐 예. 지금 더 이상 실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윤석열 지지예요? 요즘 중학생 애들한테 MZ 세대도 아니죠. 중학생 그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2009년서부터 한 11년쯤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예. 신조어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실수하면 누가 잘못하면 너 윤이냐 그런데요. 윤석 땡이냐? 그래서 누가 아주 잘못하면 네. 너 일본의 그 수상 돌아가신 분 네. 그분 이름 대면서 네. 너 그 사람 되고 싶냐 이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다 같이. 네. 제가 어제 청담동에 압구정동에 점심에 줄 서는 그 소밭집이 있어요. 예. 쭉 줄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 직원하고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뭘 갖고 막 우겨. 근데 한 20명쯤 줄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심을 보려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니까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집사람이 계속 우겨서 아니 당신 왜 우겨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당신 윤석열이야. 줄 서 있는 데서 빵빵 터지는 거야. 아 이게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구나. 당신 윤석열이야. 그래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 윤석열이래 윤석열 그러면서.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게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이 하시니까 더 웃겼겠죠. 그래요? 어쨌든 경찰국 문제는 1회적 사안 아니고요. 8월 2일 날 경찰국 신설을 하면 끝날 것 같이 보이고. 글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게 보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무서워요. 제복 입고 거리로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예? 하여튼 뭐 보시죠. 직장협회. 아니 제가 예측을 해드릴게요. 경찰복을 입고 나오는데요. 첫 한 번, 두 번 정도는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민간인들이 사복을 입고 합류합니다. 이게 등고점 끓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뭐 글쎄요. 뭐 하여튼 보시죠. 뭐 그건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계세요. 처음엔 제복 입은 분들이 거리 나올 거다. 지금이라도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한 세력이 엉망으로 실정을 하면은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한 세력이 정말 실정을 거듭하면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